아버지, 마지막으로 산 공기 실컷 마시고 편하게 가십시오. 저는 이만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아버지. 남자는 아버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몸을 돌려 산길 아래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등산화 밑창이 새벽 이슬에 젖은 돌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멀어지다가 이윽고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무 소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나무 냄새와 젖은 흙 냄새만이 차갑게 새벽 공기를 채웠습니다. 마을 어기 느티나무 잎이 이슬에 젖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새벽 4시였습니다. 해발 1000m가 훌쩍 넘는 절벽 끝이었습니다. 절벽 끄트머리에 소나무 한 그루가 위태롭게 뿌리를 내리고 서 있었습니다. 굵은 3줄 밧줄이 그 소나무 둥치에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밧줄의 다른 끝은 한 남자의 두 팔과 몸통을 등 뒤로 단단히 묶고 있었습니다. 오른쪽 이마에서 흘러내린 피가 볼을 타고 굳어 검게 변해 있었습니다. 찢어진 고급 양복 소매가 새벽바람에 힘없이 나부꼈습니다. 한쪽 가죽 구두는 벗겨진 채 흙밭에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밧줄에 쓸린 손목에서는 아직도 붉은 기운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이미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주 조금씩 오르내릴 뿐이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지고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눈꺼풀만이 아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에서 냉기가 소리 없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이 남자는 살아있는 것인지 이미 떠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쪽 하늘 끝이 아주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여명빛이 남자의 창백한 얼굴 위에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가운 새벽 속에서 남자는 홀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그는 대한민국 10대 재벌 강한그룹의 회장 강준혁이었습니다. 자산 12조 원, 계열사 23개, 직원 수 3만 명을 이끌어온 이 나라 최고의 기업인이었습니다. 하루 전까지만 해도 서울 삼성동 62층 회장실에서 결제 서류에 도장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강원도 산속 절벽 끝에서 밧줄에 묶인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으셨죠. 이 나라에서 가장 두려운 이름을 가진 남자가 어쩌다 이 절벽에 묶이게 된 걸까요? 그리고 조금 전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을 내려간 그 발소리의 주인은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드릴 말씀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는 오늘 아침에도 아버지 건강검진 예약을 직접 챙기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경영권을 손에 쥐기 위해 친아버지를 산속으로 끌고 와 절벽에 버린 것이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찾으러 오지 못할 거라 계산했습니다. 산짐승이 먼저 오든 탈수가 먼저 오든 흔적 없이 사라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에서 빠진 존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이튿날 새벽 바로 그 절벽 근처 산길에서 약초를 캐러 올라오던 9살 소녀였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며 산을 제 마당처럼 오르내리던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없었다면 강준혁이라는 이름은 그날 밤 산속에서 조용히 사라졌을 겁니다. 그 소녀의 작은 두 손이 이 모든 이야기를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녀의 목에 걸린 낡은 목걸이를 본 순간 회장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목걸이에 새겨진 이름 3글자가 30년 전 묻혀버린 비밀을 꺼내게 됩니다. 도대체 그 목걸이에는 어떤 사연이 담겨 있었던 걸까요? 9살 소녀와 대한민국 최고 재벌 사이에 얽힌 30년의 비밀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신 뒤에는 아마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게 될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사연 시작 전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채널 알림까지 설정해 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날로부터 하루 전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산 자락의 작은 산골 마을, 새벽 5시였습니다. 산안개가 낮게 내려와 지붕들을 조용히 감싸고 있었습니다. 닭은 아직 울지 않았고 굴뚝에서는 연기 한 줄기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바람 한 점 없는 깊고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벌써 일어나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이하늘, 9살이었습니다. 낡은 꽃무늬 조끼를 두 겹 겹쳐 입은 작은 몸이었습니다. 나무 광주리를 등에 짊어지고 헌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었습니다. 아침은 먹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일어나기 전에 나가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눈을 뜨면 제발 오늘은 좀 더 자라고 할 테니까요. 하늘이는 부엌 쪽 방문 너머로 할머니의 고른 숨소리를 확인했습니다. 그제야 조심스럽게 신발장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하늘의 목에는 낡은 목걸이 하나가 걸려 있었습니다. 은빛이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색이 바랜 별 모양의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체인이 끊어진 자리를 흰 실로 이어 맨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언제부터 달게 됐는지 누가 준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달고 다녀야 한다고만 했습니다. 그 이상의 설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그것이 당연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늘이의 세상에는 가족이 할머니 이술래 한 분뿐이었습니다. 이술래 할머니는 그의 72살이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무릎이 좋지 않아 요즘은 산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초를 캐는 일은 자연스럽게 하늘이의 몫이 되었습니다. 매일 새벽 어두컴컴한 산길을 혼자 오르는 일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느냐고 물으면 하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산이 더 편하다고, 학교 가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처음 몇 년이나 두려웠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산길의 소리들이 이제는 낯선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산에 대해 딱 2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첫째, 모르는 것은 절대로 캐지 말 것. 둘째,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죽게 두면 안 돼. 두 번째는 약초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젊었을 때 산에서 쓰러진 나그네를 살렸다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덧붙이는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쓰러진 걸 보면 모른 척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그 말이 할머니가 자신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날 새벽 하늘이는 평소보다 더 위쪽 산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른 가을이라 산 아래쪽 약초는 이미 다 캔 뒤였습니다. 더 올라가야 삽주와 더덕이 남아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발밑에 이슬이 차갑게 맺혀 있었습니다. 운동화 발가락 부분이 금세 흠뻑 젖었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새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벽 냉기가 양쪽 뺨을 차갑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이는 광주리 끈을 고쳐쥐며 계속 위로 올라갔습니다. 숲이 점점 어두워졌고 길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하늘이는 숨을 한번 고르며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절벽 쪽 소나무 숲 위로 새벽 하늘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면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무언가 들렸습니다. 짐승 소리라고 하기에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춘 순간 아주 낮게 신음소리 같은 것이 절벽 쪽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하늘이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발소리가 멈춘 쪽을 향해 하늘이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소나무 한 그루가 절벽 끝에서 뿌리를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나무 앞에 무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숨을 참으며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굵은 밧줄에 묶인 채 소나무 둥치에 쓰러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마에 피가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양복이 군데군데 찢겨 있었습니다. 고급 가죽 구두 한 짝이 벗겨져 흙밭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심장이 목까지 뛰어올랐습니다. 다리가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비명소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무조건 산 아래로 뛰어내려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할머니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절대로 사람을 죽게 두면 안 된다, 하늘아. 하늘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 남자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눈꺼풀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적처럼 숨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아주 조금씩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뺨 위에 손을 조심스럽게 올렸습니다. 얼음장 같은 냉기가 손바닥 전체로 전해졌습니다. 이대로 두면 해가 뜨기 전에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광주리를 내려놓았습니다. 등 뒤로 돌아가 밧줄 매듭을 살펴봤습니다. 작은 손가락으로 매듭을 이리저리 건드려 봤습니다. 매듭은 어른의 힘으로 묶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늘이의 작은 손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하늘이는 포기하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땀이 손바닥에 배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밧줄에 쓸려 빨개졌습니다. 그래도 하늘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매듭이 조금씩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아주 낮게 신음을 냈습니다. 하늘이가 그 자리에서 움찔 물러났습니다. 남자의 눈꺼풀이 조금 더 크게 떨렸습니다. 눈을 뜨려는 것 같았지만 끝내 뜨지 못했습니다. 하늘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다시 매듭으로 손을 가져갔습니다. 마침내 두 번째 매듭이 완전히 풀렸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몸이 앞으로 쏟아졌습니다. 하늘이가 작은 몸으로 그 무게를 받았습니다. 성인 남자의 무게를 9살 소녀의 몸이 받아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의 두 무릎이 흙바닥을 세게 짚었습니다. 그래도 하늘이는 그 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을은 아래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아파 이 산길을 올라올 수 없었습니다. 산속이라 전화기가 있어도 연결이 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에게는 약초가 있었습니다. 광주리 안에 상처를 막아줄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죽으면 안 됐습니다. 사람은 절대 죽게 두면 안 됐으니까요. 하늘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상처를 막는 일이었습니다. 광주리에서 의아리 잎을 꺼내 두 손으로 잘게 으깼습니다. 풀냄새가 손바닥 가득 짙게 배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상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피가 더 이상 흘러나오지 않도록 광주리 1000조각을 떼어 단단히 감쌌습니다. 남자의 이마가 아직도 뜨거웠습니다. 손바닥을 이마에 대자마자 그 열기가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물이 필요했습니다. 하늘이는 광주리에서 대나무 통을 꺼냈습니다. 올라오면서 채운 계곡물이 아직 반쯤 남아 있었습니다. 남자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갈라진 입술 사이로 물을 조금씩 흘려 넣었습니다. 대부분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도 아주 조금은 목으로 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그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낮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남자를 혼자 두고
마을로 내려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내려가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절벽 주변으로 사람이 다시 올 것 같은 느낌이 자꾸만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이 사람을 혼자 두면 안 된다는 생각이 온몸에서 느껴졌습니다. 하늘이는 바위 뒤쪽으로 남자를 조금 더 끌어당겼습니다. 절벽 위에서 내려다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자리였습니다. 나뭇가지를 꺾어 위를 조금 가렸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남자의 눈꺼풀이 다시 한번 크게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눈이 조금 열렸습니다. 흐릿하고 초점 없는 눈이었습니다. 남자는 눈을 뜬 채로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그 눈을 조용히 들여다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바람소리에 묻혀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늘이는 한 번 더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남자의 손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손가락이 흙바닥을 더듬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손가락 끝으로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남자의 손은 자신의 손보다 2배가 넘게 컸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에서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하늘이의 심장이 조여들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산속의 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을산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옆에 앉아 남자의 몸에 낙엽을 긁어모아 덮었습니다. 자신의 꽃무늬 조끼도 벗어 남자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끼 하나가 사라지자 하늘이의 어깨가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며 몸을 웅크렸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은 배가 소리를 냈습니다. 광주리 안에 남은 생더덕 한 뿌리를 흙으로 쓱 닦아 씹었습니다. 쓴맛이 혀끝부터 목까지 번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늘이는 그렇게 첫 번째 밤을 났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비울 수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밤을 넘길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왔습니다. 새소리가 먼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딱따구리가 나무를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소나무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하게 쏟아졌습니다. 하늘이는 이슬이 맺힌 풀잎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언제 잠이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남자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남자의 가슴이 어젯밤보다 더 또렷하게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것을 확인하자마자 일어섰습니다. 계곡은 절벽에서 아래로 200보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대나무 통을 들고 계곡으로 뛰었습니다. 발밑에 이슬이 튀었습니다. 계곡물이 이른 아침 햇살을 받아 차갑게 반짝였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가득 담았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쏟지 않으려고 가슴 앞으로 꼭 붙들었습니다. 숨을 참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바위 앞에 도착한 순간이었습니다. 남자의 눈이 열려 있었습니다. 어젯밤과는 다른 눈이었습니다. 흐릿하지 않았습니다. 초점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돌아오는 하늘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두 손에 쥔 대나무 통에서 물이 조금 흘러내렸습니다. 남자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무슨 말을 하려는지는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천천히 다가가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나무 통을 남자의 입술에 조심스럽게 가져다 댔습니다. 이번에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남자가 스스로 천천히 물을 마셨습니다. 목을대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그것을 바라보며 숨을 내쉬었습니다. 잠시 후 남자가 다시 입술을 열었습니다. 쉰 목소리가
가느다랗게 흘러나왔습니다. 얼마나 됐냐? 하늘이는 손가락 2개를 들었습니다. 이틀이요. 남자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혼자였냐? 네. 남자는 한동안 하늘이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다시 잠든 게 아니었습니다. 눈가가 아주 희미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꽉 닫은 채로 천장처럼 높은 소나무를 올려다봤습니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늘이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어른이 우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아니, 울지 않으려고 참는 것을 처음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 같았습니다. 그 시각 서울이었습니다. 강한그룹 본사 빌딩 62층이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 전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은 그 햇살 속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손에는 전화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표정은 조용하고 여유 있었습니다. 아직 소식 없냐?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이 들렸는지 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은 천천히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 도심을 한눈에 내려다보며 한 손을 주머니에 찔렀습니다. 괜찮아. 그 산에 사람이 올라갈 리 없으니까. 통화를 끊고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집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 최 부장이 서류를 안고 들어왔습니다. 부장님, 이사회 임시 소집 요청건 처리해 드릴까요? 태준은 몸을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돼. 시간은 충분하니까. 최 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연락은 아직도 안 되시는 건가요? 태준이 그제야 몸을 돌렸습니다. 표정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걱정도 기쁨도 초조함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워낙 등산을 좋아하셔서 산에 들어가시면 연락이 잘 안 되지. 그 말이 입에서 걸림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최 부장은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갔습니다. 태준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서울 도심의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을 터였습니다. 태준의 눈에는 그 전부가 그저 풍경처럼 보일 뿐이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주요 계열사 사장단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혼자 주재하는 첫 번째 자리였습니다. 태준은 손목시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직 3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무 책상 위에는 아버지의 도장이 들어있는 서랍이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서랍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아주 살짝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됐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산속에서는 9살 소녀가 계곡을 뛰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가득 담아 가슴 앞에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한 방울도 쏟지 않으려고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62층 하늘과 강원도 산속 소나무 아래는 같은 날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다음 순서를 계산하고 있었고 한 사람은 다음 숨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다른 종류의 사람이 동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가 계곡에서 물을 떠오다 멀리서 사람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이하늘, 이하늘아. 그 목소리는 할머니 이순례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 어른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이가 이틀째 내려오지 않자 할머니가 마을에 알린 것이었습니다. 산악구조대도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소리를 향해 뛰었습니다. 숲 사이로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하늘이가 그쪽으로 팔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기 사람 있어요. 구조대원들이 걸음을 빠르게 했습니다. 하늘이를 따라 바위 쪽으로 올라왔습니다. 강준혁을 발견한 구조대원들이 무성기를 꺼내 빠르게 교신했습니다. 남자의 손목을 잡고 맥을 확인했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그 말이 들리는 순간 하늘이의 두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는 것을 가까스로 버텼습니다. 구조대가 들것을 폈습니다. 남자를 조심스럽게 들것 위로 옮겼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고정 테이프를 감았습니다. 구조대원 하나가 하늘이 쪽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됐어? 여기서 버텼어? 이틀이요. 구조대원의 입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혼자서?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조대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헬멧을 벗어 하늘이의 머리 위에 잠깐 올려놓았다가 다시 썼습니다. 할 말이 없을 때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들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조대원 둘이 앞뒤로 들것을 들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하늘이는 그 옆을 따라 걸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이 들것 가장자리로 갔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손가락이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남자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눈이 조금 열렸습니다. 흐릿하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하늘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아주 작게 움직였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모양은 읽혔습니다.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을 꼭 쥔 채 계속 걸었습니다. 산길이 가팔랐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낙엽이 발밑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들것이 규칙적으로 흔들렸습니다. 하늘이는 그 흔들림에 맞춰 발을 맞추며 내려갔습니다. 산 아래에서 앰뷸런스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이 낮게 울렸습니다. 하늘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한번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이 이틀 동안 버텼던 절벽 쪽 소나무가 멀리 보였습니다. 바람에 소나무 가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을 흔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늘이는 그쪽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발을 한 걸음 한 걸음 떼며 산을 내려갔습니다. 병원 응급실 앞 복도였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얀 복도를 차갑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공기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복도 한편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을 세우고 두 팔로 감싸 안은 자세였습니다. 응급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마을 이장과 함께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순례 할머니는 하늘이를 보자마자 두 팔로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등 뒤로 주름진 손이 하늘이의 머리카락을 쓸어내렸습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낙엽 조각이 끼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그것을 조용히 떼어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를 무렵이었습니다. 복도 저쪽 끝에서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빠르고 힘 있는 발소리였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뒤로 두 명의 수행원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은 응급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담당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현재 처치 중이십니다. 보호자분 되십니까? 아들입니다. 그 대답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시선이 벽에 앉은 하늘이에게 닿았습니다. 흑투성이 옷을 입은 작은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가 발견했습니까?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틀 동안 혼자 산에서 돌봤다고 했습니다. 태주는 하늘이를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눈 안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고생했구나. 태준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표정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하늘이는 그 눈을 올려다봤습니다. 좋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단정하고 반듯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늘이는 그 눈을 오래 마주칠 수가 없었습니다. 눈길을 피해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그랬습니다. 태준이 응급실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문 앞에서 의사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탈수와 저체온, 두부 타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났습니다. 충분히 살아났습니다. 의사의 말이 끝나는 순간 태준의 표정이 아주 잠깐 굳었습니다. 그 표정은 채 1초도 되지 않아 사라졌습니다. 이내 안도하는 표정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목소리까지 다행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행원이 곧장 외부로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등산 중 낙상하신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수행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한편에서 이술래 할머니가 하늘이를 꼭 안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주황빛 노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혁은 1인실 침대에 반쯤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왼팔에는 링거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거즈로 덮여 있었습니다. 손목의 밧줄 자국 위로 흰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이 상태로 사흘을 버텼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강준혁은 그 말을 들으며 창밖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담당 간호사였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가 와 있는데요. 돌아가시기 전에 인사하고 싶다고 해서요. 강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요.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작은 아이가 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지만 뺨에 아직 흙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목에는 낡은 별 모양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서 있었습니다. 강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들어와도 돼. 아이가 조심스럽게 발을 떼어 병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 의자까지 왔지만 앉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서 강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산속에서 보던 것과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거기서는 걱정하는 눈이었는데 지금은 낯선 곳을 살피는 눈이었습니다. 강준혁은 그 아이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이름이 뭐냐? 이하늘이요. 준혁이 잠시 그 이름을 가만히 입안에서 굴렸습니다. 몇 살이야? 9살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랑 둘이 사냐? 네. 아버지 어머니는? 하늘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몰라요. 그 두 글자가 너무 담담해서 준혁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10살도 안 된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전부인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링거줄이 팔을 따라 늘어졌습니다. 고맙다. 하늘이는 그 손을 잠깐 내려다봤습니다. 산에서 보던 손이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갑던 손이었습니다. 지금은 온기가 조금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두 손으로 그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준 인사였습니다. 준혁의 눈이 그 작은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 마디 두 개가 아직도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밧줄 매듭을 풀던 자리였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보고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그 손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창밖 노을이 한층 짙어졌습니다. 주황빛이 병실 전체로 번졌습니다. 하늘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 위로 그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강준혁의 눈이 그 목걸이에서 멈추었습니다. 별 모양의 작은 목걸이였습니다. 끊어진 체인을 흰 실로 이어 맨 것이었습니다. 준혁의 손이 하늘이의 손 위에서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준혁의 손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하늘이의 손 위에 올려진 채였습니다. 시선은 목걸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별 모양이었습니다. 작고 납작한 별이었습니다. 끝이 5개였고 가운데 작은 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선이 글자였습니다. 준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빛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노을이 눈을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손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천천히 하늘이의 목걸이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봐도 되겠냐?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의 두 손이 목걸이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를 엄지손가락으로 천천히 뒤집었습니다. 뒷면에 작은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래되어 많이 달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읽혔습니다. 세 글자였습니다. 강윤서. 준혁의 손이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목걸이를 쥔 채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실 창밖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광등이 낮게 웅웅거렸습니다. 그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강윤서. 그 이름은 준혁이 30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부르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35해 전 준혁이 30살이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준혁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준혁의 집안이 반대한 여자였습니다. 준혁의 아버지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여자는 아이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준혁은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뒤에서 손을 쓴 것을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이미 여자의 흔적이 세상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결국 다른 결혼을 했습니다. 그 결혼에서 태준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준혁의 가슴 한쪽에는 늘 그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강윤서. 100일도 되지 않아 떠나보낸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주었던 목걸이였습니다. 이것만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한다고 아이의 어머니에게 부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 목걸이가 지금 이 아이의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이를 바라봤습니다. 9살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윤서가 살아있다면 지금 30이 되었을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9살이라면 이 아이는. 준혁은 그 생각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렸습니다. 링거줄이 팔을 따라 흔들렸습니다. 하늘이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손이 왜 떨려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병실 안을 채웠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안쪽이 뜨거웠습니다. 30년 만에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준혁은 간호사에게 부탁해 휠체어를 빌렸습니다. 링거줄을 거치대에 걸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이순례 할머니가 복도 끝 창가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옆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벤치 위에 웅크린 채 할머니 무릎을 베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두운 산자락이 보였습니다. 병원 복도 등이 낮게 켜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휠체어를 밀어 할머니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목걸이를 보셨군요.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오래전 일이에요. 얼마나 오래됐냐고 물으면 까마득한 일이지요. 준혁은 휠체어 바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아이 어미가 우리 집에 왔어요. 23살이었어요. 아기를 안고 왔지요. 갈 곳이 없다고 했어요. 애 아버지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시집 어른들한테 막힌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아이를 이 세상에서 지워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할머니의 말이 거기서 잠깐 끊어졌습니다. 창밖 어둠 속 어딘가를 바라보았습니다. 준혁은 그 말 하나하나를 가슴으로 받았습니다.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려다 키웠어요. 아이 어미는 2달 뒤에 갔어요. 어디 갔냐고요? 먼데 갔어요. 다시는 못 오는 곳으로. 할머니의 손이 하늘이의 머리카락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때가 아니라 생각했거든요. 준혁은 입술을 닫은 채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깨가 무너지는 것을 2 손으로 간신히 버텼습니다. 그 아이 목걸이는 어미가 달아준 거예요. 아이 아버지가 준 거라고 했어요. 이것만은 평생 달고 다녀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도 항상 달게 했어요. 할머니가 그 말을 끝내고 입을 닫았습니다. 복도 어딘가에서 의료기기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하늘이가 잠결에 몸을 뒤척였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반사적으로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토닥, 토닥. 그 박자가 규칙적이고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수천 번은 한 손길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손길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이 손이 그 시간 동안 이 아이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찾지 못하던 그 시간 동안 이 손이 대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복도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얗고 차가운 바닥이었습니다. 그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같은 밤이었습니다. 서울 강한그룹 본사 지하 3층 주차장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강태준이 걸어 나왔습니다. 재킷을 벗은 와이셔츠 차림이었습니다. 소매를 2번 접어 올린 상태였습니다. 지하 주차장은 영업시간이 끝나 텅 비어 있었습니다. 기둥마다 형광등이 하나씩 켜져 있었지만 빛이 약했습니다. 그림자가 바닥 곳곳에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기둥 옆에 검은 점퍼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박도식이었습니다. 태준의 신복이자 오른팔이었습니다. 아직 살아계세요. 박도식이 먼저 말했습니다. 태준은 기둥의 어깨를 기댄 채 대답했습니다. 알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둥 너머에서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박도식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가 문제입니다. 어떤 아이 말이냐? 산에서 발견한 소녀 말입니다. 이틀 동안 혼자 회장님을 간호했다고 합니다. 이미 구조대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퍼지고 있어요.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언론에는 아직 안 나갔냐? 현재는 막았습니다만 박도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그 아이를 놓지 않으려는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할머니를 직접 만났다고 합니다. 태준의 표정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습니다. 그러나 박도식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 신원 확인해봐. 태준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름, 아이 출생 기록, 전부 다. 박도식이 수첩을 꺼내 적었습니다. 혹시 아버지와 연결되는 게 있으면 바로 보고해. 이유가 있으십니까? 태준이 박도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산에서 이틀 동안 어른 남자 하나를 혼자 살린 9살짜리가 있어. 그게 단순히 착한 아이라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박도식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기둥에서 몸을 뗐습니다. 재킷을 들어 어깨에 걸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지하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에 울렸습니다. 그 울림이 공간을 가득 채웠다가 사라졌습니다. 박도식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수첩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같은 시각 강원도 병원 복도에서는 이순례 할머니가 잠든 하늘이의 등을 계속 토닥이고 있었습니다. 토닥, 토닥. 그 소리는 지하 주차장의 발소리와 전혀 달랐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다른 두 종류의 소리가 같은 밤 동시에 울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강준혁은 병원 측의 만류에도 퇴원을 결정했습니다. 이마의 거즈는 작은 반창고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손목의 붕대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2주는 더 입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준혁은 서류에 사인하고 일어났습니다. 몸은 아직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해야 할 일이 먼저였습니다. 이하늘은 그날 아침도 병실에 와 있었습니다. 할머니 손을 잡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재킷을 걸치는 것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하늘이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굽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서울에 같이 가지 않겠냐? 하늘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하늘이는 할머니를 올려다봤습니다. 할머니는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늘이는 그 고개 끄덕임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할머니가 괜찮다고 했으니 괜찮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산골 마을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서울이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엄청나게 먼 곳이라는 것만 알았습니다. 하늘이는 잠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산이 보였습니다. 이틀 동안 버텼던 그 산이었습니다. 저 산을 두고 멀리 가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래도 고개를 돌려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정문 앞에 검은 차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수행원들이 문을 열고 대기했습니다. 준혁이 먼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순례 할머니와 하늘이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하늘이가 꼭 쥐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맞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하늘이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목에 걸린 별 모양 목걸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와 손을 잡고 서 있는 하늘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차 문이 열린 채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모습을 눈에 담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이었습니다. 고속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에서
하늘이가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산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나무들이 뒤로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하늘이는 그 산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산이 사라진 자리에 하늘이 넓게 펼쳐졌습니다. 하늘이는 그제야 몸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목걸이가 가슴 위에서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날 밤이었습니다. 강태주는 아버지가 묵게 될 본가 자택이 아닌 자신의 서재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진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책장에 빼곡히 꽂힌 법률 서류 파일들이 그림자 속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태주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당겨 풀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박도식이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왔습니까? 박도식이 서류를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태주는 소리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서류 첫 장에 이하늘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출생신고 기록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소재 보건소 출생신고, 어머니 강윤서, 아버지랑 공난. 태준의 손끝이 그 줄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장에는 강윤서의 사망신고서가 있었습니다. 이하늘이 2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신부전이었습니다. 25살이었습니다. 태주는 그 나이를 한 번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세 번째 장에는 강준혁의 인적사항 비교표가 있었습니다. 박도식이 직접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윤서의 어머니 이름과 강준혁 과거 관계자 이름이 교차되어 있었습니다. 일치하는 항목이 붉은 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태주는 그 표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서재 안에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서류 위를 차갑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서류를 덮었습니다. 소파 등받이에 천천히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의 핏줄이라면 혼잣말이었습니다. 박도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아이를 후계자로 내세울 수 있어. 박도식이 이번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법적으로 인지 절차를 밟으면 상속권도 발생합니다. 태준의 눈이 천장에서 서리로 내려왔습니다. 그 아이를 아버지 곁에 두면 안 돼. 목소리가 낮고 평평했습니다. 어떻게 처리할까요? 태준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서두르지 마. 아버지가 직접 움직이기 전에 먼저 차단하면 돼. 아이 쪽 약점을 찾아. 할머니 건강 상태, 아이 학적, 후견인 서류 전부 다.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만들면 아버지도 쉽게 못 나서. 박도식이 수첩을 꺼내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태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스탠드 불빛이 어둠과 경계를 만들며 흔들렸습니다. 그 어둠 속 어딘가에서 9살 소녀가 잠들어 있다는 것을 태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하늘이는 눈을 뜨자마자 이곳이 어디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천장이 너무 높았습니다. 이불이 너무 두꺼웠습니다. 방 안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산에서는 새벽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는 달랐습니다. 두꺼운 벽 너머로 아무것도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그 침묵 속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골 마을 마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나무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 아침 이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창문에 이마를 붙였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저 넓은 곳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정원으로 내려왔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울의 것이었습니다. 산 공기와 달랐습니다. 차갑긴 했지만 냄새가 달랐습니다. 흙 냄새가 없었습니다. 소나무 냄새가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침 공기는 아침 공기였습니다. 할머니가 하늘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정원 한가운데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정원 저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수행원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한 남자가 이술래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공손한 말투였습니다. 그러나 눈이 공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안을 아이 관련해서 법무팀에서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후견인 서류와 아이 학적 관련 서류 준비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술래가 그 말을 들으며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하늘이의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하늘이는 두 남자를 번갈아 봤습니다. 그러다 할머니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아까와 같은 공기가 아니었습니다. 남자들이 돌아가고 난 뒤였습니다. 이술래가 하늘이의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하늘아, 잘 들어. 눈을 마주쳤습니다. 어떤 어른이 뭘 물어보든 할머니한테 먼저 말해. 알겠지.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오늘 아침과 달랐습니다. 잔디 위 이슬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지만 할머니의 눈은 빛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하늘이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이 넓은 정원이 갑자기 낯설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였습니다. 강태준이 직접 응접실로 내려왔습니다.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술래는 이미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응접실 밖으로 내보낸 뒤였습니다. 할머니는 혼자 들어야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태준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할머니, 우선 감사 말씀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이를 이렇게까지 키워주셨으니까요. 이술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태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밀었습니다. 안에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하늘이 양육비 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도 걱정 없게 해드릴 생각입니다. 단 아이는 저희가 맡겠습니다. 이술래의 눈이 그 봉투 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태준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맡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요? 태준이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건강도 여의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제대로 교육시키려면 적절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저희 쪽에서 좋은 학교, 좋은 선생님 붙여서 키우겠습니다. 할머니는 편안히 지내시면 됩니다. 태준의 말은 끊김없이 매끄러웠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이술래는 그 매끄러움이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돌 위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미끄러운 말이었습니다. 이술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태준에게 돌려밀었습니다. 나는 하늘이를 판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낮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할머니, 오해하신 것 같은데요. 아이한테 더 좋은 기회를 드리려는 겁니다. 이술래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기회는 내가 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요. 응접실 안에 침묵이 깔렸습니다. 창밖 정원에서 바람이 나무를 흔드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태준이 봉투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할머니, 후견인 자격에 문제가 생기면 법원이 개입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도 할머니도 더 힘들어지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태주는 응접실을 나갔습니다. 발소리가 복도를 따라 멀어졌습니다. 이술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꼿꼿했습니다. 어깨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이 보일 듯 말 듯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저녁이었습니다. 강준혁은 자택 2층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법무팀 수석이 오후에 올라와 놓고 간 것들이었습니다. 강윤서 출생신고서, 이하늘 출생신고서, 이술래의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3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낡고 모서리가 닳았습니다. 젊은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이 카메라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사진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법무팀이 확인해 준 것은 3가지였습니다. 이하늘의 어머니는 강윤서가 맞았습니다. 강윤서는 이하늘이 2살 되던 해에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강윤서의 어머니 쪽 기록에는 준혁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DNA 검사 없이도 흐름은 이미 명확했습니다. 이하늘은 강준혁의 손녀였습니다. 서류 위에 새겨진 글자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글자들을 2번, 3번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준혁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이미 하나의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보안팀이 며칠 전 준혁 몰래 수집한 자료였습니다. 태준의 측근 박도식이 이하늘 관련 서류를 조회했다는 기록이었습니다. 날짜는 서울 도착 당일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도착한 날 밤이었습니다. 이하늘과 이술래가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잠든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가슴 안쪽이 서늘해졌습니다. 준혁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하늘이가 있었습니다. 준혁은 창유리에 손을 짚었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산에서 밧줄에 묶였던 손목이 아직도 당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감겨있던 밧줄의 감촉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묶은 손이 누구의 손인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틀 동안 풀어준 손이 누구의 손인지도 알았습니다. 준혁은 창유리에서 손을 떼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번호였습니다. 30년 가까이 연락하지 않은 사람의 번호였습니다. 신호가 2번 가고 연결되었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나야. 내일 아침 일찍 올 수 있겠나? 할 이야기가 있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재 안 스탠드 불빛이 서류 위를 계속 비추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여자의 눈은 여전히 아이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튿날이었습니다. 강한그룹 이사회 소집 하루 전이었습니다. 태주는 아침부터 박도식과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이사회표 계산이 끝나 있었습니다. 사회이사 5명 가운데 셋이 태준 쪽이었습니다. 안건은 회장 직무 정지와 대표이사 교체였습니다. 회장이 등산 중 낙상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의사 소견서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태준이 고용한 의사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일 아침으로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혁이 먼저 태준을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태준이 내려왔을 때 준혁은 정장을 갖춰 입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막 나온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태준의 걸음이 잠깐 느려졌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준혁이 소파 맞은편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앉아라. 태준이 천천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 간접 조명이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사회 안건 취소해라.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준혁이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밀었습니다. 태준이 내려다봤습니다. 보안팀 보고서였습니다. 박도식이 이안을 서류를 조회한 기록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각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것을 보고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십니까, 아버지? 목소리가 여전히 낮고 차분했습니다. 준혁이 두 번째 서류를 밀었습니다. 의사소견서 사본이었습니다. 태준이 고용한 의사의 진료 기록과 소견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두 서류의 날짜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진료 기록은 존재하지 않는 날짜였습니다. 태준의 눈이 그 부분에서 멈추었습니다. 처음으로 눈 안에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 사유가 된다. 위조 소견서로 이사회를 움직이려 한 것은 형사사안이야.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닫은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소파에서 천천히 몸을 세웠습니다. 아직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붕대를 봤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 산에서 살아 돌아온 것을 내가 가장 놀랐겠지. 태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나를 살린 것은 9살짜리 아이였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였어. 그 아이가 이틀 동안 한 것을 너는 30년 동안 하지 않았어. 거실 안에 그 말이 오랫동안 남았습니다. 태준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과는 달랐습니다. 등이 아주 조금 굽어 있었습니다. 내일 이사회는 내가 직접 주재한다. 준혁이 말을 마쳤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계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소리가 고요한 거실을 울렸습니다. 태준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계단 척칸에 발을 올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태준의 입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준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태준은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간접 조명이 낮게 깔린 넓은 공간이었습니다. 발 아래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바닥을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강한그룹 본사 62층 이사회 회의실이었습니다. 테이블 양쪽으로 이사들이 착석해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차갑게 반사되고 있었습니다. 상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앉지 않은 자리였습니다. 태준은 테이블 중간쯤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다시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준혁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수행원 없이 혼자였습니다. 정장은 흠이 없었습니다. 걸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열흘 전 산에서 밧줄에 묶여 죽어가던 사람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상석으로 걸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면서 태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태준은 시선을 먼저 거두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 시선이 잠깐 허공에서 맞닿았다가 끊어졌습니다. 오늘 이사회는 제가 직접 주재하겠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준 측 이사 하나가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건강 상태가 충분히 회복되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소견서를 내놓으십시오. 태준 측 이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준혁의 법무팀장이 그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 안에 서류 넘기는 소리만 났습니다. 법무팀장이 말했습니다. 진료 날짜가 존재하지 않는 날짜입니다. 해당 의사는 그날 타 병원 수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기록이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이 두 번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준혁이 직접 펼쳤습니다. 보안팀 조사 보고서였습니다. 지난 6개월간 강태준 부사장이 외부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한 주식 이동 내역이었습니다. 차명 계좌 3개를 경유한 흔적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숙여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여기저기서 낮은 소리들이 새어나왔습니다. 태준은 그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테이블 위에서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움직이다 멈추었습니다. 준혁이 세 번째 서류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강원도 경찰서 수사 착수 공문이었습니다. 등산 중 낙상이 아닌 강금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피의자란에 강태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태준 측 이사 셋이 시선을 테이블로 내렸습니다. 태준은 앞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눈 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처럼 천천히 그러나 완전하게 꺼졌습니다. 준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강한 그룹은 계속됩니다. 그것만 말했습니다. 이사회 속개는 일주일 후로 합니다. 그 사이 법무팀은 전체 감사에 착수하십시오. 의장 직권으로 강태준 부사장의 직무를 오늘부로 정지합니다. 말이 끝났습니다. 회의실 안에 그 말들이 천장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앉았습니다. 태준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테이블을 내려다봤습니다. 준혁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62층 회의실 안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이사회가 끝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준혁은 정장 재킷을 벗은 채 정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 낙엽이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낙엽이 바닥 위를 쓸렸습니다. 서걱서걱 소리가 났습니다. 저녁 노을이 정원 전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잔디 위에도 낙엽 위에도 같은 빛이 내려앉았습니다. 하늘이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가 저녁 드시러 오랬다고 했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앉아 있을래? 하늘이가 벤치 끝에 살짝 걸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저녁 정원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또 한 번 바람에 쓸렸습니다. 준혁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하늘아, 너 이름이 왜 하늘인지 아냐? 하늘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었어요. 왜 지었는지는 몰라요. 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낙엽 하나가 준혁의 무릎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준혁이 그것을 손가락으로 집어들었습니다. 들여다보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하늘아. 네. 너 목걸이 있잖아. 하늘이가 손으로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별 모양 펜던트가 잡혔습니다. 그거 내가 만든 거야.
하늘이가 준혁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준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엄마한테 준 거야.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한테 달아주라고. 하늘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걸이를 쥔 손이 가슴 위에 그대로 멈추었습니다. 준혁이 계속했습니다. 거기 새겨진 이름이 강윤서야. 그게 내 엄마 이름이야. 하늘이가 천천히 목걸이를 떼어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뒷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글자가 보였습니다. 작고 달아 있었지만 세 글자가 분명히 읽혔습니다. 강윤서. 하늘이의 입술이 소리 없이 그 이름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준혁이 하늘이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내가 내 엄마 아버지야. 그 말이 저녁 정원 공기 속에 놓였습니다. 낙엽이 다시 한번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하늘이는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린 얼굴이었지만 그 눈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넌 내 손녀야. 하늘이는 그 말을 듣고 목걸이를 손바닥 위에서 꼭 쥐었습니다. 흰 실로 이어 맨 끊어진 체인이 손가락 사이로 걸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손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이 목걸이의 온기인지 저녁 햇살의 온기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는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태준은 자택 자신의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가져가도 됐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바퀴가 대리석 계단에 닿을 때마다 소리가 났습니다. 집안이 조용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현관 앞에서 태준이 멈추었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캐리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차가운 냄새가 났습니다. 검은 차가 현관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수행원이 문을 열고 서 있었습니다. 태준이 밖으로 나가려다 몸을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복도 끝에 이술래가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뒤에서 할머니 옷자락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술래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태준의 눈이 이술래의 얼굴을 훑었습니다. 그러다 하늘이에게로 내려왔습니다. 9살짜리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태준은 그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먼저 내렸습니다. 태준이 몸을 돌렸습니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수행원이 캐리어를 받아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습니다. 엔진 소리가 낮게 울리다가 멀어졌습니다. 검은 차의 미등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술래가 현관문을 천천히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하늘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이술래는 닫힌 문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아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아래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이가 그것을 봤습니다. 할머니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이술래의 손이 하늘이의 손을 꼭 감쌌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현관 조명만이 두 사람 위에 조용히 켜져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강원도에서 올라온 짐이 자택에 도착한 날이었습니다. 상자 2개였습니다. 할머니의 한복 몇 벌과 하늘이의 낡은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하늘이는 그 상자를 방 한쪽에 두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상자에서 산 냄새가 났습니다. 흙 냄새와 소나무 냄새가 섞인 것이었습니다. 하늘이는 그 냄새를 오래 맡았습니다. 그날 아침 준혁이 하늘이를 불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다가오자 무릎을 굽혔습니다.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산에서 처음 눈을 떴을 때와 같은 눈이었습니다. 그때는 흐릿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준혁이 손을 펼쳤습니다. 목걸이였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였습니다. 그런데 달랐습니다. 끊어져 흰 실로 이어 맨 체인이 새 것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은빛이 살아나 있었습니다. 별 모양 펜던트도 닦여 있었습니다. 뒷면에 새겨진 강윤서 세 글자가 이제는 선명하게 읽혔습니다. 준혁이 목걸이를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하늘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걸이가 목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체인이 뒷목에 닿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손바닥 온기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산에서 대나무통으로 물을 건네던 하늘이의 두 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내밀었던 두 손과 지금 준혁이 내민 두 손이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받는 것과 주는 것이 결국 같은 손에서 온다는 것을 이 아침에야 알았습니다. 하늘이가 목걸이를 손으로 잡았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별 모양이 느껴졌습니다. 5개의 끝이 손가락 안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부터 따뜻했던 것인지 이제야 따뜻해진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술래가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실 안으로 아침 햇살이 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세 사람 위에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9살 아이가 한 선택을 오늘 내내 생각했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더 쉬웠을 겁니다. 모른 척하는 것이 더 안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말 한마디를 온몸으로 지켰습니다. 사람은 죽게 두면 안 된다. 그 말이 한 사람의 목숨을 살렸고 30년의 시간을 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곁에도 그런 말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으신가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 곁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